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드디어 조선이 문호개방을 시작했다라고 배웠었고요. 자, 이 조선은 문호개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조선은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와, 그동안 우리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제 이 받아들인 거, 문을 열어서 들여온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조선을 변화시킬 때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개방, 뭐 개항, 개국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변화까지 개화라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개화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주장하는 세력들이 일단 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무리를 우리는 개화파라고 부르게 돼요. 여기 적혀 있죠, 여러분. 교과서에는 22쪽에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선생님 그냥 좀 땡겨왔어요. 그래서 이 개화파라는 무리들이 점차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개화파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이 개화파라는 무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영향을 준 이론과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유래를 찾아보니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실학입니다.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건데요. 특히 이 실학 중에서도 그동안 오랑캐라고 불렸던 청나라의 문물도 수용하고 배울 것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청나라는 당시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한 우리가 그전까지는 어우 멍청해라고 무시했던 오랑캐 국가란 말이야. 그런 국가들마저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박지원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실학의 이러한 정신이 이어져서요. 특히 박지원의 손자가 박교수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정신들이 물려와요. 그래서 서양 역시 우리가 야만적이고 오랑캐다라고 믿지만 그런 애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통상개국론 이들에게로 이 정신은 이어지게 되고요. 이 통상개국론을 주장했던 박교수를 중심으로 오경석, 유홍기 등등이 이러한 정신들, 이러한 문화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던 김홍집, 어윤중, 김옥균, 박영효 등등의 인물들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조선에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개화정책이라는 걸 내세우는 개화파라는 무리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학파 한 덩어리죠. 통상개국론 한 덩어리인데 개화파는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이 개화파까지 얘네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개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러니까 조선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 바꿔 나가는 속도는 천천히 빠르게 어떻게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개화파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얘네 전부 다 한 덩어리였다가 점점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특히 이 두 세력을 한쪽은 온건개화파, 또 한쪽은 급진개화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당시 개화파의 가장 대다수는 생각을 해요. 이 야만적인 서양 오랑캐들의 문화가 너무 우리랑은 다른 거야. 다르고 신기하고 낯설은 것도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흡수하는데,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속도를 부드럽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천천히 서양의 문물을 배우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뭐 신미하노니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겪어보니까 우리 기준에서 서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예의라든가 그런 정신적인 뭔가 문화적 요소들이 꼭 본받을 만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아니 돈 벌겠다고 남의 나라 남의 조상님 무덤을 파헤치는 애들이라면 너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못된 무례한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들의 그런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나 신미양요, 병인양요 같은 걸 겪어서 그런 과학기술, 무기 요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골라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부분만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렇게 이제 점진적, 부분적 개혁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추진하자. 이걸 온건개화파라고 부르고요. 그걸 지들끼리는 동도석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이 도자가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를 의미하고 기자가 그릇 기자라서 밖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건 동쪽, 우리 걸 그대로 따르고 기술적인 거, 그릇에 해당하는 거, 밖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서양의 것을 따르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온건계아파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느냐?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 온건계아파가 다수라고 했잖아. 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항상 가장 발전했다고 믿었던, 가장 롤모델이라고 믿었던 중국, 청나라에서 이런 느낌의 운동을 당시에 했었어요. 이 운동의 이름이 양무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 큰 나라가 괜히 이런 스타일로 바꾸겠냐는 거야. 당연히 이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양무운동이라고 해서 천천히 나가는 그러한 개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개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 청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랑 가깝고 외교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잘 맺었던 그래서 권력자들 그러니까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던 나라예요. 즉 당시 권력자였던 민시 세력들이 이 청나라를 좀 긍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청나라의 운동을 모방하자고 외치는 온건계화파를 민시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대표 인물로는 김홍집 즉 이 표로 보면은 요쪽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온건계화파가 되는 거죠. 자, 반면 급진계화파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급진, 빠르게. 아니 들어오는 거 보면 모르겠냐고. 이렇게 신기하고 낯선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천천히 해가지고 언제 조선 바꾸려고 빨랑빨랑빨랑빨랑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급진적으로 마음이 급해. 개화를 하루빨리 달성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바쁜 애들이고요. 이렇게 빨랑빨랑빨랑 받아들여야 되니까 고를 시간이 있겠냐고. 그냥 몽땅 다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전부 다 바꾸자. 요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걸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봐라. 이 당시 우리가 항상 미천하다고 우리보다 못했다고 외쳤던 일본이 이런 개혁을 했다라는 거야. 그 이름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학지 밑에 보시면 적혀 있어요, 여러분. 메이지 유신이라고 내 원래 목표가 이걸 이제 앞에 1학기 때 세계 살 때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요런 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은 완전 서양 스타일로 다 개조를 했거든요. 국가 자체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한테 강화도 조약을 강요할 수준으로 얘네 파워가 엄청 세졌다는 거지. 그래서 급진계파는 봐라 일본 조만간에 중국도 추월할 거다. 그러니까 이 일본 스타일로 계약을 해야 우리가 이제 하루빨리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둘이 비교하면 백성들 입장에서 조금 더 개화 느낌이 더 잘 느껴지는 것. 천천히 쬐끔 바꾸자는 애들하고 빨랑 몽땅 바꾸자는 애들하고 뭐가 더 개화 느낌이 나겠니? 그치 급진파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급진파한테 백성들이 어이구 입만 열면 개화 외치는 애들 하면서 개화당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론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옥균 중심의 급진개화파와 김홍집 중심의 온건개화파가 이제 충돌을 합니다. 개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둘 중에서 초기에 권력자였던 민씨 세력과 가까웠던 건 온건개화파였다라는 거고요. 숫자도 얘네가 다수였어요. 그래서 온건개화파의 힘이 더 강력하다 보니까 초기 개화 정책들은 온건개화파 입장에 맞는 방식으로 즉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이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